오늘 2019년 9월 16일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갈 겁니다. 출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고요. 그 반응을 넘어서서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트윗을 날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풀 번역입니다. 사우디가 운영하는 석유 공장 항상 좀 제대로 받아 누가 범인인지 이미 근거가 있다고 제가 졌다고요? 누구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사우디와 미국 에미레이트, 조르단 이런 데들이 좀 나서서 일을 해 너희끼리.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병풍 사줄게. 단 그 석유 가격이 중동 문제가 시끄러워져가지고 석유 가격이 튀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석유 가격이 전쟁 문제로 안 솟게 그건 우리가 막는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을 지금 패려고 하는데 왜 내가 혼자 패야 되냐 이거지. 이거 너희들 문제인데. 네가 판단해서 네가 패겠다 그럼 나도 같이 패줄게. 이제까지 이런 경우는 참 드물었어요. 보통 이 GCC 국가, 걸프 크라운 컨트리라 그러죠. 그 걸프만을 둘러싼 이제 이 왕국들, 제일 이제 큰 형님은 사우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한 둘째 큰 집이 대충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요르단을 꼽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집이 오만 정도를 꼽지만 오만이 석유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렇게 해서 GCC를 보통 7개 국가를 꼽는데 이 GCC 혁명에 의해서 미국 주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또 굉장히 투명하게 시장 경제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입장. 알았어. 자, 이번 점에서 한번 그럼 트럼프가 어떤 이 글로벌 전략을 지금 피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제가 테레파큐에서도 그냥 반복했지만 의외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잘 실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중국과 한반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다른 지역 문제는 모두 개별 국가화, localize, 역내화, 지역 문제화, regionalize, localize and regionalize 이겁니다. 중국 한반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 다른 문제들은 전부 개별 국가화 혹은 역내화 시켜라. 이게 트럼프 전략의 핵심이고 이 전략을 거슬러다가 날아간 사람이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부 이 전략 거슬립니다. 전부 옛날 버전은 뭐냐면 미국의 적은 제일 주적은 소련 및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군, 미국은 중동 이슬람을 상승시켜서 독립기에서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리고 유럽은 제일 중요한 맹국입니다. 이게
평화협정 맺으려고 했던 되게 불가능하게 시켜요. 우리가 근데 그 내전이 바깥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로 극단적 테러리스트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지원되고 활동 안 되도록 그 버르장과 그거 어겨 이런 식이라고 이게. 다시 말해서 이 트럼프의 중동 전략이 지금 어떤 거냐면 요번에 이제 존 볼턴이 쫓겨나게 된 게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최소화시키겠다. 그 대신에 현지의 동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 활용하겠다. 대신 미국은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중동에서 뒤집히던 전쟁이 나던 말던 세계 석유 가격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뭐냐? 야, 이때까지 니들 까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란이 왜 까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치욕스럽게 PLO 같은 그 테러 집단을 준 국가 대접해서 모시고 살았는데? 바로 니들이 그 석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잖아. 석유야말로 니들의 궁극적 무기였잖아. 그런데 니들에서 전쟁이 나던 말던 국제유가가 별로 출렁거리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 니들의 궁극적 무기가 무력화됐다는 뜻이잖아. 오케이, 잘해들 보셔. 이거라고 지금. 즉 중동 문제를 개별 국가화 내지 영내화시킨 거예요. 영내화는 regionalize라고 부르고요. 개별 국가화는 localize라고 부르고요. 이게 트럼프의 기본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존 볼턴이 정면으로 어기고서 그 어기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지 국민하고 바깥에서 떠들어버리니까 이번에 내보낸 거거든요. 이 전략은 예멘, 시리아, 이란, 아프간에 모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전략을 러시아, 베네수엘라에도 적용합니다. 즉 베네수엘라에 군부대 투입해서 미군이 전면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평정해버리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 미국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100% 안 합니다. 왜냐? 베네수엘라는 북한과 달라요. 여기는요, 북한은 미군이 접수해서 평정하면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바로 대한민국을 맞춰줘요. 베네수엘라는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마약 카르텔과 그 마약이 운송돼서 움직이는 마약 운송로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고 미군이 접수해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쉽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기 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같은 데서 누구죠? 에스코바르, 그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만든 놈이야 처음에. 그 코카인 마약 카르텔 만든. 그게 정치 마약 비즈니스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 자기 마을, 자기 도시에 돈 뿌려갖고 국회의원 했잖아요, 에스코바르. 국회의원을 했다가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좌절되니까 야, 니들이 국가와 내가 애국자로서 미국에서부터 마약을 팔아갖고 그거 사람들한테 다 마약을 수출해서 나 국제 비즈니스에서 수출 입국하고 있는데 그 수출 입국이 마약 수출 입국이에요. 니들 냄새나는 정치인들, 위선자들이 나를 쌍놈으로 취급해. 니들 좀 죽어봐. 그래갖고 비행기 터뜨리고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불질르고. 그래서 걔 때문에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코 테러리즘. 그럼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코케인 마약이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 통로라고 이게. 사람들이 깊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걸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깡통 좌파 진보권대들이 저기 콜롬비아에 아니 그 베네수엘라에 뭐 차베스를 막 띄우길래 내가 차베스 띄우려면 우리나라 옆에 나라가 세계적인 열대 우림의 코케인 산지가 먼저 돼야 되는데 코케인 산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차베스 같이 놈이 어떻게 나오냐?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럼 자 이렇게 러시아, 베네수엘라, 예멘, 시리아, 이란, 아프간 이걸 다 개별 국가화 시키고 문제를 전부 지역 문제와 영내화 시켜가지고 김장을 담는단 말이에요. 섣부르게 군사작전 안 하고. 그럼 이제 미국이 그럼 군사력 포기하는 거냐? 포기는커녕요 사상 최대 국방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금액이냐면요. 지금 2020년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돼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 전에 4, 4분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상체제 국방비 이게 얼마냐면 7,3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800조가 넘죠. 850조 될 거예요, 저거. 850조. 사상체제 국방비인데 저게 어느 정도 규모를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네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두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 2 너희 형제에게는 암니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곤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명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4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비대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장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소유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은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게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호세아 5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진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게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호세아 6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퇴역을 행하였느니라. 와, 이것은 행악자의 잔뜩 고을이라 밀렸구나. 핏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문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반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오준일이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9시 저희가 36분에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줄 그 위에 섰어. 쳐서 공중에 기다려요.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피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홍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맞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어떤 이제 모자로 내가 저희를 원하시는데? 모으리니 저 사람 저희가 모자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수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녹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 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그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됨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되지 못하는 태와 적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짐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모든 땅을 비교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호세아 11.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부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을 안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안에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안에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만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접촉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셔뜨리우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호세아 14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오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요엘 1.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 호세아서 한 권을 다 읽도록 모두를 통과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드디어 스모킹건을 찾았네요. 조국의 사모펀드 설립 운영 자금 모두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KBS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을 찾으면 스모킹건 총 쏘고 나서 연기가 팍 날 때 연기가 사라지기 전에 콕 잡아야 되잖아요. 조국의 스모킹건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배신을 때려버린 것 같습니다. 조범동이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했거든요. 그 영장실질 심사할 때 그리고 어제 검찰 조사할 때 이 과정에서 이 돈이 모두 정경심 교수한테 나왔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조범동 씨 부인이 이신가 봐요. 이모 씨를 검찰로 부슬러서 소환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게 풀리는데요. 이게 간단히 도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느라고 이모 씨, 그러니까 조범동 씨의 부인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의 부인 이름으로 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돈이 팡팡팡팡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조범동 씨 이름으로 안 했냐면 조범동 씨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 씨, 조범동 씨 부인 이모 씨한테 정경심이가 쏘한 겁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가 돈을 쏘아가지고 그 돈이 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뭘로 발을 빼야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 소환도 빨라지죠. 조국도 소환해야 될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자신의 부인 이모 씨 계좌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차명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범동 씨와 포링크 전 현직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 흐름, 계좌 추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같은 증언을 모두 확인하고 정경심 교수가 포링크 설립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촌조카 조범동 씨 측은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설립한 상황을 검찰 조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KBS 측에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범동 씨와 함께 귀국한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 씨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해외로 튀었네요. 부부가 같이 해외로 튀었다가 조범동 씨가 출석해서 진술하고 곧 이어서 조범동 씨 부인 이모 씨도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KBS가 조국이 신고한 2017년 재산 등록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당시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4인간 채권으로 8억 원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돈 받을 거 있다. 정 교수가 누군가한테 8억 원을 빌려줬다는 뜻으로 이 가운데 3억 원은 동생 정모 씨에게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요 3억이 포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로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제가 어제 이걸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조범동이는 신용불량자인데 신용불량자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돈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납입을 했겠느냐.
이 돈은 정경심 교수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죠. 바로 그대로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5억 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사이에 오촌 조카 조문동 씨 부인 이모 씨한테 정경심이가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구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입금된 뒤 공교롭게도 2016년 2월달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설립된 겁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됐다면 이제부터는 낭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국. 뭘로 비명을 할 겁니까? 이때 조범동 씨의 부인 이씨 계좌로 들어온 이 5억 원은 실제로 코링크 설립 자금 등으로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초기 주주들은 이모 씨 계좌에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어서 코링크를 설립했다고 검찰에서 홀라당 다 물어버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바로 정경심 교수였다는 겁니다. 코링크 초기 설립 자금은 2억 5천만 원이니까 이 돈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모 씨 명의로 조국의 가족펀드 투자처인 웰스 CNT 주식을 사는 등 코링크의 투자처에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인 2017년 7월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자신과 딸, 아들 이름으로 총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도 자기 돈으로 설립됐고 블루코어 밸류업 1호도 자기 돈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거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주인들과 다 들어간다. 이때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 가족도 3억 5천만 원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돈도 누구한테서 나갔다고요? 정경심 교수한테서 나간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과 전반적인 운용을 알았거나 자신의 돈이 펀드 투자처인 웰스 CNT에 흘러들어간 것을 알고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이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또 조국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펀드의 투자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됩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뒤 2017년부터 세 차례 직접 재산 등록을 하면서 이 같은 대금의 상세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조국 지가 지소로 지관로 가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누가 대리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쓰고 자기가 직접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인간 채권 8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천황한테 빌려준 액수가 8억 원이 아닌 것 같다면서 확인해보겠다면서 발을 빼고 도망을 갔습니다. 발을 빼고 얼버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재산 등록하면서 확인을 않느냐 하는 측면에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른다. 이렇게 또 발을 빼고 꼬리를 말아버렸습니다. KBS는 남편의 오촌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문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조문동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에 결정되겠죠. 자, 이렇게 KBS가 이걸 두들겨 끼고 나와버렸습니다. 조국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이제는 달아날 데가 없습니다. 스모킹 건이 탁 붙잡혀버렸습니다. 이제 달아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미꾸라지 같은 조국이 어떤 수를 취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복마전입니다. 양파는 양파인데 제가 전에 비교할 때 수박만한 양파 하니까 댓글로 호박만한 양파일 것이다 했는데 호박보다 더 큰 지금 코끼리만한 양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꺼풀씩 파고 들어갈수록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모킹건은 피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조국의 방어 전략이 뭐가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점점 더 전립가경,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이제는 아주 추리소설 보는 것 같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어벤져스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기가 찹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고 국민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더 나가야 됩니다. 검찰은 아마 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청와대에서도 그 위, 거기가 만약 몸통이라면 그 몸통의 턱 밑에 칼을 들고 다가가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정황이 잡히고 있거든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희한한 전국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드에서 기다리면서 뉴스 하나를 다 들어도 아직도 강감절벽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분입니다. 1분인데 아직도 강감절벽입니다. 11시에는 나갈 수 있을라나? 예, 감사합니다. To about the space I don't use to neighbors who need storage. For example, I get paid to let my neighbor. 아베 씨, 추석에 후쿠시마 농산물 많이 먹고 혹시 어디가 잘못되셨습니까? 아니 이 양반 진짜 왜 그러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 논리가 뭐야 대체? 페페티브. 아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언론과 세계 지식인들,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합리적인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을 시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이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니치는 먼저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신문은 또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희망적으로 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싱가포르가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설전이 오간 뒤 마이크는 싱가포르에 넘어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백색 국가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노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더라도 아세안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은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아닌 경제 보복 카드를 빼든 일본을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에 고노일본 외무상은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이나 다른 나라뿐 아니라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나 우치다 교수 같은 지식인들, 그리고 하토야마 전 총리,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이 밖에 많은 지식인들이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법합니다만 아베 신조는 자신의 고집을 꺾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11일 개각 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개각 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이러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에 이런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 역시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다로 방위상이 한일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띕니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 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기용은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상, 방위성, 경제산업상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연대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테기 도미시스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고 했지만 남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계에서는 혀만 하면 한자리 해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단행한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를 좋게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는 50.9%였으며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들은 31.4%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베 신조는 이번 개각을 통해 아베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강경 기조로 이끌어갈 것이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인, 경제인들이 아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일본인들의 아베 사랑은 요지부동입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수출 규제 철회와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사과할 만큼은 먼지만큼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이없는 사실은 자신들의 의무는 외면하며 한국에게는 계속적으로 군사정보 등의 요구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가 없는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한국이 얘기했으니 철회할 성질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 관리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안보 협력 체계인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파기 결정을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와 관련 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달 2일 서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 연맹 간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복구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적이라면서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전부다. 라고 반응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가와무라 간사장의 논의 내용을 놓고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본 언론의 보도에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알려진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논리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그으려면 다 긋던지 연결 지으려면 다 연결 짓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데 자기들 유리한 건 연결 짓고 불리한 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 진짜 왜 그러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 논리가 뭐야 대체? 혹시 이 논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여전히 멕시코에서 보드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차 한 대 나가는데 1분씩 걸리도 아이고 웬일이여. 어따 센츄리가 있을 때 좋았다는 것을 이제 실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특별히 기쁜 소식도 없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국이 잘 못되는 거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자, 러시아 스텔스 폭격기 팍다, 이게 이제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까요? 이 러시아 스텔스 폭격기 팍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자, 9월 14일 날 에어 리코그네이션이라는 군사 전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팍다가 제작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투폴레프 95MS 베어와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전략 폭격기인 미래 장거리 항공 복합체, 약칭 팍다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폭격기 제작 업체인 투폴레프와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은 9월부터 팍다의 기체 제작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다. 이 신형 폭격기는 공기 역학적 구조를 가진 주입과 스텔스 구조를 가지는 아음속 폭격기이며 적의 주요 표적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극초음속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러시아 국내의 어떤 비행장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 폭격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위해 광범위한 복합 재료 사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레이더는 물론 적외선 장비에 대한 피탐 억제 대책도 갖춘 우수한 성능의 폭격기로 제작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렇게 스타트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가 한 40년 정도 끌다가 이제 지금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능력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팍다 프로그램은 뭐냐? 이겁니다. 대부분 냉전 시절에 제작된 노후 폭격기들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프로그램입니다. 1970년대부터 소요가 제기되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2008년에서야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0여 년에 걸친 기술 개발을 거쳐 오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미사일을 쏘고 있는 폭격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업은 1970년대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에 미국이 B-1B를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B-2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소련도 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미 그때 우리도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요적이 40년 만에 제작에 들어간 폭격기입니다. 자, 이 흑백 사진인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제기로 만들었던 모급입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아니고 모급 비행기인데 M60B라고 하는 컨셉트 모급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자. 날개를 보면 글라이더 형상으로 이제 옆으로 쭉 뻗어 있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속도가 빠른 비행기는 아니고 좀 천천히 날지만 아음속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스텔스 성능을 부여했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최초 소요 제기는 197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연구 착수는 1979년에 했고요. 기본 설계안 통과는 1991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기본 설계안이 통과됐는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무기한 연기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금만 나오고 그냥 무기한 연기됐어요. 무기한.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천연가스 석유 많이 팔고 해가지고 이제 이 뭔가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사업 재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11년 지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안 된 겁니다. 이제서야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지났는데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고 이것마저도 그간 흘러오면서 11년 만에 상당히 변화된 그런 성능으로 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국가 GDP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러시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빠듯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국방 예산으로 이런 폭격기, 전략 폭격기를 만든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무리 기본 그 기초과학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방 세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푸틴의 블러핑. 2016년도인데 블러핑이 뭡니까? 뻥카 아니겠습니까? 뭔가 없는데 대단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을 했냐? 최근에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쓰나미를 일으키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 어뢰를 만든다. 또 아방가르드, 뭐 킨잘 이런 뭐 정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만들어서 완전히 전 세계 어디든지 공격해버린다. 여격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직접 발표했지 않습니까? 2016년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 차세대 폭격기 만든다. 그런데 말이야, 그 차세대 폭격기 성능 한번 알려줄까? 깜짝 놀랄걸?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폭격기인데 세계 어디든지 2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한다. 아니, 폭격기가 얼마나 빠르면 세계 어디서든지 모스크바에서 떠가지고 2시간 이내에 가서 폭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초음속 우주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엔진이 듀얼 모드예요. 일단 극초음속으로 마하5로 달린다는 겁니다. 마하5로 세계 어디든지 다르고,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마하5로 이 지구를 돌 때는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죠. 그때부터는 그냥 로켓 엔진을 해가지고 우주 밖에서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듀얼 모드 엔진, 우주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는 엔진, 그리고 대기권 내에서 움직이는 엔진, 이렇게 해서 대기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 엔진만 하더라도 속도가 마하5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극초음속 초정밀 미사일을 탑재한다. 근데 다 죽었어. 이런 거죠. 서방 측의 모든 방공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텔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방 측에 있는 사드나 이지스 어쇼어 또는 이지스 레이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방공 레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레이더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다.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걸 2016년 9월에 아미 2016 국제 군사 기술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러시아가 다시 옛 소련의 그 군사 지위를 이어받나? 야,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블러핑, 즉 뻥카였던 겁니다. 어떻게 뻥카냐? 이 이야기를 한 직후에 바로 TU-160M2 재생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2016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 18일 날 등장했는데 뭐냐면은 허풍과 다른 현실입니다. 투플레프 160M2 블랙잭입니다. 이 블랙잭 폭격기의 등장인데, 이 블랙잭 폭격기는 과거에 소련 시절에 만들었던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3대장 있죠. 3종 세트. 바로 투플레프 95, 뭐 프로펠러 4개가 달려가지고 이제 한국 지금 카디제도 가끔 오는 그 굉장히 큰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그 베어, 그리고 이제 백파이어,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있습니다. 그 백파이어와 더불어서 가장 크고 강력한 초음속 폭격기인 이 블랙잭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만들고 있던
공장에서 만들고 있던 블랙잭 폭격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당시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러시아로서는 그것을 만들 능력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가 중국으로 만들다가 팔려나갔던 그 바르야그, 이제는 랴오닝이라고 하죠. 그 항공모함처럼 만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야, 이제 우리 폭격기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거 나오려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폭격기는 너무 낡았고 너무 수량도 작고 이러니까 지금 저 공장에 지금 만들다가 만들어 저거 갖고 와서 지금 요즘 최신형 한정장비 달고 해가지고 저거 좀 쓰자. 세대면은 제법 쓸만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생 결정을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뻥카를 치던 그 시절에 이렇게 재생 결정을 하고는 팍다 프로그램이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지연되자 값싸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전력 증강 계획입니다. 구소련 시절 제작 중단된 기체를 가져와서 엔진과 무장, 항전 장비를 현대화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세대의 투플레프 160 블랙잭을 투플레프 160 M2 버전으로 제작해 전력화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그 사업 통과한 1년 만에 이렇게 롤아웃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우주까지 가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2시간 만에 폭격한다는 그 폭격기가 사실 될까 하는 이제 의문에 쌓이게 된 겁니다. 자, 2018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러시아입니다. 자, 이때가 어떻습니까? 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죠. 미국이 완전히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허덕허덕합니다. 그때 2016년도에 푸틴이 그 크림반도를 뺏고 나서 미국이 제재하고 하니까 나 죽지 않아 하면서 저 이제 팍다 프로그램을 우주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정도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러시아는 일정 연기 그리고 비용 절감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했냐? 기존 기술을 최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자. 뭐 새로운 신기술 이거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 사용하자. 이렇게 됐고요. 전용 엔진, 아까 그 말씀드린 듀얼 엔진, 대기권 내에서 마하오로 나르고 대기권 밖으로 가서 그냥 우주 비행체가 되는 그 전용 엔진 포기하자.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AL-41이라고 수호이 35 전투기에 탑재되는 그 AL-31 엔진을 4개를 갖다 붙입니다. 수호이 35에 그 2개가 붙지 않습니까? 그 4개를 갖다 붙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러니까 마하5 또 우주비행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력화 일정을 3년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푸틴이 공언했던 그런 성능은 백지화됐습니다. 최대의 목표는 러시아판 B2입니다. 그런데 B2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최근에 공개된 그 축에 속하는 그런 CG예요. CG도 제가 뭐 여기다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여기 가장 마지막에 쯤에 지금 최근에 나온 CG 중에 하나예요. 뭔가 좀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가오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B2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판 B2가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B2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최대 이륙 중량이 120톤 미만 그리고 속도는 아음속이죠. 당연히 무장 탑재 능력은 최대 30톤 미만입니다. 30톤 미만의 무장을 탑재를 하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최대 항속거리는 12,500km 그리고 전력화 목표 시기는 3년이 연기가 되어서 2027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2027년에 이게 될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원래는 대기권 내에서 마5로 나르겠다. 그리고 우주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5는 고사하고 초음속도 안 되고 마1도 안 되는 아음속입니다. 이렇게 스펙을 완전히 낮추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스텔스성을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좀 B2처럼 천천히 나르더라도 가서 그냥 우리도 좀 때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 킨잘, 아방가르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때리자. 이제 이렇게 그 능력을 다운시킨 거예요. 뭐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말이죠. 러시아가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즉 사진에 보이는 이 B-21, 이 차세대 폭격기를 따라하다가 가랭이가 완전히 찢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B-1B 그리고 B-2 이 2개를 대체하는 B-21 차세대 전략 폭격기 사업을 하고 있죠. B-21, 이 레이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주 수당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같은 이 B21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B2 플러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적은 운용 유지 비용 그리고 엔진은 F-35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그렇게 해서 이 B21도 사실은 있는 기술 그대로 사용하자 해서 가격을 확 다운시키자 해서 나오는 게 B21이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비롯한 서방 세계가 제재를 가해오자 나 죽지 않았어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그 블러핑을 하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낱낱이 그냥 발가벗겨 지우고 있는 사업이 바로 러시아의 차세대 폭격기 파크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21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이제 시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러시아는 한 3년 4년 이후에 지금 시제 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아무리 기초군사과학 기술이 뛰어난 이 러시아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예산은 되는데 기술이 되지 않아요. 이 두 나라가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이 군사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러시아 미국 이기지 않을까? 정말 푸틴 대통령이 2016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좋아하고 독재 좋아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꿈 깨십시오. 그거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또 현실적인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사업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랑말랑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금 10시 28분인데 약 1시간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강감절벽입니다. 아이고 뉴스 하나를 또 끝냈네요. 아이고 소리가 자꾸 나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북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열릴 것임을 내비치면서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미, 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해당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편지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국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비공개 친서를 통해 3차 미, 북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그 전 주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와 별개로 일종의 초청장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미, 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실무 협상 전에 3차 미, 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다시 실무 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실무 관계자들이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보다 폭발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이 부분은 실무 회담이 재개되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6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자신들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미, 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또 담화에서 실무 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북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이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보어뉴스 안소영입니다. 아이고, 멕시코에서 미국 소식, 한국 소식, 북한 소식 다 듣고 해도 아직도 멕시코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10시 33분인데 1시간 기다렸구만. 1시간 기다렸는데 앞으로 차가 몇 대가 잔뜩 많이 있으니 11시에는 빠져나가겠지 뭐. 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의 주체에 대한 장전이 완료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지난 주말 폭격을 당하면서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기자넷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저녁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당했다면서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에 따라 장전이 완료됐다고 적었는데요. 락트 앤드 러에이디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괌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똑같이 이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그들은 누가 이 공격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행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우디가 공격의 주체를 검증하는 데 따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요. 기자넷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5일 트위터에서는 이란을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행정부 주요 관리들, 전문가들은 잇따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란의 공격을 모든 나라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며 공격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이란이 지난 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이란은 미군 무인기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격추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국제 공역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은 대단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사우디 폭격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예멘 쪽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기자넷 미국 정부 관리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하나로 인공위성 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들에는 사우디 석유 시설이 남부가 아니라 북서쪽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예멘은 사우디의 남쪽에 있고요. 이란은 사우디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이 남쪽, 예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북서쪽, 즉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날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라크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행자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넷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아부가이크와 인근 쿠리아스 지역에 있는 석유 시설 두 곳이 14일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들은 사우디 국영 정유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우디 원유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약 5%를 담당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도와 예멘 내 후티 반군과 대테러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아파인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우디 석유 시설 폭격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예멘 후티 반군들은 사건 발생 후 자신들이 드론 10대를 이용해 이 같은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그런 부적절하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대적 행위를 할 때도 품격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그런 기본적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 정상들이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이란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문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무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무사비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런 만남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뉴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사우디 석유 시설 폭격으로 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자 공격 직후 직제 유가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을 일으켰던 1991년 이래 가장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곧바로 비축분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5일 트위터에 석유가 많다 플랜티 오브 오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석유 시설 복구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왼쪽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실무 오찬을 함께한 후 떠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군요. 기자넷 보리스 존슨 총리가 룩셈부르크를 방문해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실무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하는 건 지난 7월 존슨 총리 취임 후 처음인데요. 존슨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과 브렉시트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마감 시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바로 전날에도 10월 31일이 되면 영국은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라며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천명했는데요. 융커 위원장은 존슨 총리와의 오찬에 앞서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고만 답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전날 15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영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영국이 가져올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존슨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낙관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묻는 전망에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마감 시한까지 별로 시간이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10월 31일로 영국은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대로 탈퇴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에게 오는 10월 19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유럽 측에 3개월 더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저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가 초래할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주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는데요. 총리실 대변인은 이 법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존슨 총리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유럽연합을 떠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EU에 3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회의 요구를 따르면서 따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첨부하는 식의 편법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의 유럽연합 탈퇴 의지 정말 강력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7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15일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헐크라는 만화 속 인물의 빅대 유럽연합과 합의가 성사되든 안되든 무조건 10월 31일이 되면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진행자 헐크라는 인물은 화가 나면 몸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가상의 인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헐크는 화날수록 더 강해진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존슨 총리의 이런 기회에 유치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는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죠. 기자 넷 전임 메이 총리는 급격한 브렉시트 상황을 우려해 전환기를 둔 점진적인 브렉시트를 추진해왔는데요. 특히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 등을 다룬 백스톱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조항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 없이 나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당초 약속했던 500억 달러 규모의 일종의 이혼 합의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10시 44분. 보자, 앞에 몇 대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 정도 남았는데, 정말 보드 통과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센츄리 라인도 만만치 않네. 어쩐 일이요? 국경에서 무슨 단속이 있나 봅니다. 단속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약 단속, 또 월경 단속,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약 단속 아니면 범죄인 색출 단속. 하여튼 센츄리도 만만치 않게 지금 딱 기다리고 있네요. 어쩌다가 한 대씩 나가고 있어요. 뭐 단속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오촌 조카가 구속되나 봅니다. 일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포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포링크를 설립한 익성의 자회사인 IFM을 사실상 설립하고 운영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포링크 블루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표로 돌려받은 10억여 원을 사채 시장에서 수수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돈의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포링크가 운용한 또 다른 펀드의 투자 회사인 WFM의 회의에 참석하고 매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촉발하고 조 장관을 향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대우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할 뜻도 시사했습니다. 어린이의 인기인 바나나 우유, 초코우유 등 가공유의 당 함유량이 사이다
소다 등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내 앞에 네 대가 있네요. 많이 왔습니다. 지금 10시 51분인데 뭐 11시 전에는 나가겠네요. 마약 단속이고 걔한테 끌려다니는 조사관, 경찰관, 걔한테 끌려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 뭐 그냥 풍악을 울리려고 그래야. 한 대 나갔고 이제 세 대 남았어. 한 대 저 앞에 섰어. 한 대 나갔는데 point your card here. 이게 안 돼, 그만둬. Good morning, ma'am. Morning. You guys have anything to clear? No. Oh, I'm sorry. Century. Century가 저 리널드 It's expired. 나 I know. 네. 11시에 나올까 했는데 10시 55분에 통과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인가 보자. 시간을 또 봐야 되네. 아이고 나원. 네, 지금 시간이 11시 17분. 예, 기름을 넣고 밥을 먹였거든요. 밥을 먹이고 그러고 나서 센츄리 들리느라고 왔어요. 센츄리 왔는데 역시 펜딩, 그대로 펜딩. 아이고 참 힘들게 하네요. 예, 지금 올라가다가 멕시코 가기 왜 멕시코에서는 힘들게 나왔는데 네팔 갈 때 사용할 모자 하나를 사야 되겠어요. 모자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